그러면 야당이 사실은 민주당이 좌파고 통합진보당 다 간첩 세트예요. 간첩 세트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첩의 큰 그림, 문재인이 어느 레벨이 있는지, 걔들이 우리 홍준표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조은진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비리제가 어떤 작전을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요? 알죠. 예. 아마 국민 여러분, 나중에 실체가 밝혀지면 우리 백제왕족 다 왔다,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 의장은 참 좋은 정책을 펼치다가 마지막에 문을 닫았지만 그 백제왕족 여성군이 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했구나를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거죠? 근거도 있고요. 예. 근거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 건데 당연하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어떤 각오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각오를 하죠. 예, 그럼 한번 그럼 계속 하시죠. 제가 오늘 나온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우파들에게 그런 용기를 북돋으면서 우리 전라도인들이, 남도인들이 좀 이렇게 좌파의 실체를 알아서 좌빨의 고장이 아니라 정말 정통 우파의 고장인 걸 되찾자는 그런 의도가, 좋은 목적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간첩의 그림이나 우리 태극기 집회를 방해하는 변희재, 조원진, 정미용, 정강용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실체를 알리기 위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예. 접한 기회는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료는 사실은 엄청난 자료를 우리 박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자료를 많이 입수할 수는 없고요. 들어 입수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가 잘렸습니다만, 중간에 스톱됐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도 있고 급소수 본거도 있고 대부분은 못 봤죠. 자료는. 그죠? 그게 유출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예측입니다. 예측. 그래서 제가 나중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 한번 그때 역시 백제왕다웠다, 백제왕족다웠다고 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제가 우리 선조의 DNA를 받아서 예측을 잘합니다. 매우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하던 로스쿨, 이것도 사실은 자료도 자료지만 저희 예측이 반 이상입니다. 로스쿨 지금 관련 말씀하셨죠. 정당의 아까 언론과 여론조사경을 말했고, 또 지금 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가 자료도 반이지만 언론이나 여론조사경도 예측이 반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정당도 자료도 있지만 예측이 반이잖아요. 로스쿨 관련도. 그래서 김승태하고 안민석 의원이 이런 탄핵 비리를, 빅딜을 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알 때는 우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액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스쿨이 첫 번째였습니다. 물론 아까 해방정국에서부터 그 수십 년간 준비해오고 서경석 목사 통하고, 서경석 목사를 통하고, 이렇게 민노총을 통하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가시적인 걸 말합니다. 최근에 가시적인 거, 좌파가 이렇게 득세하게 된 가시적인 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김승태를 통해서, 김승태와 이 사람들을 통한 어떤 그런 탄핵 비리, 탄핵 빅딜, 또 첫 번째가 로스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파 정치인과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사돈관계. 사돈관계라면 혈족적 사돈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이해타산적, 이해관계적 사돈관계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밀접하게 좌파와 우파 정당이 밀접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우리 선생님이나 나나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권,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정치적인 부분이 됐든 사회적인 부분이 됐든 경제적인 이권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손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걸 전달 내지는 물려주는 게 가장 두 가지 아닙니까? 핵심을 말하자면 두 가지예요. 자기의 부든 정치적이든 이 모든 걸 유지 보유하는 거. 또 하나는
그것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총칭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돈관계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하자. 사돈관계 맺자. 그래서 로스쿨 통해서 실제 맺어졌죠. 이 맺어진 계약서는 없잖아요. 문건을 내놔라 하면 문건 내가 낼 수 있겠습니까? 문건을 낼 수 없죠. 문건이 논리도 만무하고죠. 그렇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한목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좌파, 우파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사회적 정치 사돈관계. 자기 후손들에게 정치인 자녀들은 다 프리패스 하겠다. 그렇게 로스쿨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파의 성낙인 총장의 딸, 뭐 우파의 많은 인사들이 지금 자제분들이, 언론기관의 자제들이 로스쿨 졸업했고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 로펌의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좌파 정치인들 또는 교수들의 그 자제들도 판사, 검사, 로펌에 많이 진출해 있죠. 진출해 있는 게 그 증거죠. 정자입니다. 사돈관계 맺어서 이렇게 서로가 사돈관계가 맺어짐으로써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반좌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좌파가 될 수 있고, 적어도 50%는 좌파가 돼버린 거예요. 우파 정당 내지는 정치인들이. 그래, 그게 김승태 사건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거 없이 단지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이 좀 부족했기로서니 김승태라든지 우파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의 그 빅딜에 동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거는 제가 유추입니다. 합리적 사고 예측입니다. 가능할까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제가 반문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스쿨이라는 정치적 사돈관계, 사회적 사돈관계, 경제적 사돈관계를 안 맺었는데, 즉 좌파가 안 됐는데, 적어도 반좌파가 안 됐는데, 김승태 의원과 안민석 의원 이 좌파 그룹이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동조를 했을까요? 그렇지가 그렇게 미안하면은 맞겠죠? 예측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당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말했고요. 정당 말했고, 경찰, 선교죠. 예, 경찰, 국가기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물론 언론은 사실은 민간기관, 사회기관이지만 지금은 반국가기관이 됐잖아요. 그죠? 언론이 지금 거의 정부적인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기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 넘어가는 게 쉽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제가 말씀드렸고, 법원은 어떻게 넘어갔냐면요. 법원은 사법부죠. 헌법재판소 다 포함됩니다. 그 범사법기관이에요. 사법부죠. 헌법재판소가 뭐 제4부란 말도 있고, 뭐 그런 저런 말이 있으면, 언론이 제4부란 말도 있는데, 뭐 설이니까, 학설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범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인데요. 사법부는 어떻게 넘어갔냐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관련되는 이재용 회장의 그 5년 선고 있죠. 다들 뭐 예측을 했고 예측도 못한 국민들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어떻게 이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쟤들 전략이라든지 좌파의 전략이라든지 큰 그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걸 그렸냐면 좌파 사법부가 왜 좌파가 됐냐면 걔들은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진출이 힘들었어요. 상대적으로 한때 지금은 아닙니다만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라든지 이때 그 무렵에 그 전라도인들은 집중적으로 사법부로 진출했습니다. 전라도인들은 집중적으로 사법부로 진출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법 행정부는 뭐 정부기관은 거의 뭐 고건총리라든지 그때 사무관은 행정부 출신 사무관이죠. 그리고 몇몇 아주 특출난 사람 외에는 그렇게 크게 힘들었잖아요. 일면.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전라도인들과 경상도민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면 뭐 그런 뭐 정책적으로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라도인들이 우리 남도인이라 할게요. 남도인이라면 뭐 전남북을 통칭하겠습니다. 전라도인들이 행정부를 통해서 크게 힘들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입법부를 통해서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진출을 사법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많은 경우가
전라도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 결부됩니다만 이 큰 흐름이 간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만 간통되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좌파의 어떤 전략 전술이죠. 공산주사파의 전략 전술이듯이 사업부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액션들이 있어 왔죠. 있어 왔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재판 이재용 회장 5년 선고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좀 의외 엮기도 하지만 원래 뭐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뭐 그게 일반 사회적인 어떤 통칙 개념이죠. 통칙 원리죠. 그래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사법부는 넘어갔습니다. 검찰도 준사법기관이죠. 뭐 행정부지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법고시를 통해서 진출했죠. 사법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법원도 갔을 테고 사법부인 사법부도 잠식된 거고 또 뭐 검찰도 사법고시 출신들이니까 그래 넘어간 거죠. 전라도인들이 많이 투입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뭐 그렇고요. 됐고 뭐 국가기관 그렇죠. 군대도 그동안 좌파들이 많이 들어갔죠. 제가 듣기로는 7대3 하다가 국정은 좌파 비율이 7대3 정도 됐어요. 7대3 하다가 뭐 4대6 하다가 5대5 하다가 좀 적었죠. 좌파가 그죠.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 국정원 비율이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군 민간 비밀경찰인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죠. 국가정보원 기관에 우파 국정원 직원과 좌파 정치 국정원 직원의 그 비율이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가 7이고 우파가 그렇죠. 지금 바뀐 거죠. 됐다는 얘기죠? 예,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가 아니라 한 1년 전후 네, 그때 7대3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선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아니에요? 예, 그때에서부터 탄핵 국면 요 시점에 박근혜 정부부터 탄핵 국면 그 시점에 국정원의 직원들의 그 정보기관원이죠. 정보 정책이나 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비율이 우파 좌파 7대3입니다. 지금은 더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국정원도 잠식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역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예. 저희 어떤 일부 시각은 5대5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군대 비율은 제가 말씀하지 안 드렸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예. 뭐 비중이 그렇고 비율은 제가 국정원처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비율이 예를 들어 이건 뭐 이런 경우는 힘들지만 비율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극소수를 좌파가 장악하더라도 중요 요직을 핵심 요직을 좌파가 장악하면 또 그게 꼭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니죠.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복층적 구조, 복층적 전략, 심층적 전략을 구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비율을 적게 하고 요직을 차지하는 것만 쓰진 않아요. 요직은 요직대로 비율도 높여요. 예.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 장악됐어요. 제가 그 애들의 군대 장악은 항상 기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군 기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국군 기무사이 뭐죠? 옛날 보안대인데 기무사 통해서 합니다. 정보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비밀경찰들은 군대 조직을 장악해요. 그리고 민간 비밀경찰은 뭐 국내 간첩 조직, 방첩 조직을 없앤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민간 비밀경찰인 중앙정보부, 안기부, 안전기획부, 국정원은 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총괄합니다. 리드를 하는 거죠. 리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기관은 국가기관은 그런 식으로 장악했습니다. 뭐 국세청도 비슷할 테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아까 언론하고 결부시키 말하자면 네이버 장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중동 시대가 아니고 네이버 시대입니다.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의 그게 네이버 직원들만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로그인 하면은 그죠? 그걸 네이버 들어오면 모바일로 들어오든 PC도 들어오면 그게 다 체크되잖아요. 몇 명이 본다. 하루 물동량, 하루 유동 인구를 파악되는데 접속인원? 예, 접속인원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TV 보면 알듯이 제가 예측한 겁니다. 저는 그 직원이 아니니까 예측해 보건데 하루 네이버 그
유동 인구가, 뉴스 보는 인구가 2천만 전후를 봅니다. 최소한 2천만 전후를 봅니다. 2천만 전후는 보고요. 네이버의 그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100%로 봅니다. 왜냐면, 나머지 다음이나 네이트 갖고 있는데요. 시장이 뭐 지금 지표상으로는, 사회 지표상으로는 네이버 시장 점유율이 70 내지 80이란 말을 합니다만, 그게 계속 올라와서 그렇죠. 7, 80으로 봅니다만, 저는 100%로 보는 이유가, 아까 공산국가 100% 했다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나머지 다음이나 네이트 갖고 있지만, 왜 100%냐면요. 나머지 10% 됐든 20% 됐든 그 다음이나 네이트 유저들이 네이버에 옵니다. 네이버를 와요. 그 좌파의 그 본산인 네이버가 지금 다음으로 바뀌었죠? 정거는 그래요. 원래 다음이 카카오톡이 다음이죠. 다음이 좌파의 본산 포털 사이트였어요. 인터넷. 다음이. 근데 지금 네이버로 바뀌었잖아요. 거의. 병행한다고 할까? 테러를 조직을 해야 되나? 병행도 하지만 거의 네이버로 바뀌었다는 건 마찬가지. 네이버로 바뀐다는 게 증거 하나고, 실제로 그 유저들이 저 역시 다음만 봤었거든요. 다음 보다가 이젠 다음 안 가잖아요. 네이버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70, 80%지만 현실적으로는 100%라는 말이 맞죠, 그죠?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도 그 모든 네이버의 모든 댓글로 서로 소통하잖아요. 댓글을 그 상위 댓글 5개 나오잖아요. 모든 좌파들이 다 뭐 안슬람이나 그 안철수 계열이나 문재인 계열이 점령해가지고 다 자지우지합니다. 좋은 그 걔들에게 나쁜 소식은 바꿔버려요. 일절 좋은 소식이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그게 찌르는 게 없고요. 다 내려버려요. 걔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돼서 내려버리면 국민들은 항상 좋은 건 봐요. 그게 공산국가 됐다는 증거가 아까 그거예요. 지금은 조중동 시대에서 그 당시 박정희나 전두환, 뭐 김일성 때까지는 조선중앙동아가 잡았지만 여론을 형성했지만 TV 방송이 형성했지만 같이 지금은 SNS 시대 바뀌어서 네이버 시대 바뀌었으니까 네이버를 장악했잖아요. 다음 네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전부 좌파들이 전부 장악했으니까 공산국가의 그 100%의 그 지표잖아요. 다음 장악, 그게 네이버가 장악됐고요. 뭐 언론 방송 아까 민노총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100% 공산국가 됐다는 거예요. 네이버, 아니, 트럼프 때문에 100% 장악이 됐는데 민간경영과 국가조직이 다 장악됐는데 트럼프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제가 개념 정의를 하자면 코트예요. 코트, 영어로. 센트럴 오피니언 터미널이에요. 센트럴 오피니언 터미널.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있는데, 센트럴이 C이고, 이니셜, 오피니언이 O고, 터미널이 T죠. 중앙 여론 집적소예요. 터미널.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의미죠. 코트로 바뀐 거죠. 이게 네이버를 장악한 거고요. 장악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고, 공산국가가 됐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제가 큰 그림은 그렸죠, 그죠? 민간 조직과 국가 조직이 지금 공산국가가 됐다. 그걸 내가 증거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렸고요. 다만 발표를 미국의 무력이 무서워서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전략을 말을 하겠습니다. 전술이랄까? 중요시하는 기간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 선전부입니다. 선전부. 선전기관, 선전조직.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신문, 방송, 언론이죠. 언론에는 네이버나 이런 거 들어가죠. 포털도, 그죠? 포털도 들어갑니다. 언론에는. 네이버가 언론에 다 들어가잖아요. 언론이 북한식이지만, 사회주의식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언론기관, 이것이 선전부예요. 선전기관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기관도 선전 맞죠? 선전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걔들 중시하는 기관이 선전부였듯이 또 하나는 무력기관입니다. 무력기관. 군대. 모태동이 그 말 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건 뭐 모태동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뭐 트로츠키라든지 레닌 때부터 나온 이야기니까요. 다 누구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력기관입니다. 무력기관은 꼭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 검찰, 경제경찰이 국세청, 일단 무력기관에 포함됩니다. 군대라고, 군대가 대표 선수지만, 경제경찰인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이 다 무력기관에 들어갑니다. 모든 조직은, 모든 국가기관은 두 가지 기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대영무기관, 대국민기관이죠. 대영무기관과 대서비스기관과 무력기관을 움직여요. 우리나라 조직 보더라도 경찰, 군대, 이런 국방부가 있지만 외무부라든지 보건복지부나 영무기관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죠. 모든 영무기관과
서비스 기관과 무립기관으로 국가 조직이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 선전부하고 국가기관이에요. 무립기관. 말씀드렸고요. 또 그 애들이 뭐 선전부가 주지만 이 모든 기관을 통해서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게 뭐냐면 두 기관 다 현실적으로는 비주얼적인 기관이지만 그게 우리 실생활에 실현되는 게 선전이에요. 선전. 게벨스가 그 말 했잖아요. 선동은 창조이면서 상상적인 상상력의 그것의 내용이다 그런 말 했어요. 쉽게 말해서 게벨스가 나치 독일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당이에요. 나치즘이.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걔는 자본주의인데 그 게벨스가 사실 사회주의 출신이에요. 사회주의자 출신이에요. 게벨스가 사회주의에 심취했다가 놓은 사회주의의 실체를 보고 우파로 넘어가죠. 거구파로 넘어간 거지. 히틀러 거구파니까. 게벨스가 말했지 않습니까? 선동은 창조이면서 자기 딴에 창조이면서 상상력에 극대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 번 거짓말은 안 믿고 두 번 거짓말하면 의심하고 그게 되풀이될 때는 그것을 믿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벨스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게벨스가 선전상인 게벨스가 좌파운동을 할 때 좌파주의자 할 때 다 배운 그겁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내가 하던 말 하자면 그 애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선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했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잠깐 운을 떼었다가 지금 다시 합니다만 우리 태극 세력을 괴롭히는 제 세력을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동이죠. 제가 볼 때 실제로 그 좌파들입니다. 우리 홍준표 공격하는 사람들은 변희재 좌파죠. 노사모 출신이죠. 김대중 지지자고. 변희재는 국민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놓은 목적이 중에 사실은 포인트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속지 마십시오. 좌파의 가장 중요시하는 실현되는 게 선전기관과 무립기관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선전활동입니다. 선동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당장 우리 태극기 세력하고 결부시켜 보자면 모든 조직이 우리 국본을 음해하고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선전선동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 자체가 공산국가고 공산하고 공산국가고 정권 정치하고 같은 등가적인 같은 이퀄이니까요. 그래서 걔들은 항상 간첩들을 항장님이 말했죠. 5만 이상, 10만 이상 왔다고. 5만 이상 왔는데 지금 10만쯤 늘어났을 겁니다. 간첩이 와 있고요.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우리 우파 세력의 김영삼 때부터 대거 몰고 왔고요. 자유한국당 보좌관 중에도 공산주사파 출신들이 많고요. 의원들도 꽤 있죠. 바른정당 넘어간 사람들도 하태경 같은 경우에. 하태경이 맞죠? 네, 제가 알기로, 아니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하태경도 공산주사파, 그쪽 출신일걸요? 하의원이요? 하태경.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향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 말은 출신이죠. 제가 알기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태경 의원도 공산주사파 출신입니다. 출신은 어디 안 갑니다. 네.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변희재 그런 활동을 했고, 좌파 활동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정강용, 태극기 사회자고, 박사모 회원입니다. 저는 홍준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직계라인이기도 합니다만, 가까운 사람입니다. 좀 이따 나는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나중에 또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옮길 겁니다. 당적을 탈퇴를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이게 정광용당인 걸 가짜니까. 그 당시 우리 몰랐잖아요. 여기 시청 앞에서 가입할 때는요. 그래서 정광용은 사실은 노사모 그쪽 경상도의 민주통합당입니까? 강기갑 의원을 국회에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힘을. 강기갑 있죠? 누가 일주를 했어요? 정광용이. 그렇죠. 좌파 출신입니다. 노사모고.
그리고 정미용도 이 좌파 출신이고요. 조은진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의원이요? 예.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우파인 국본과 자유한국당인 홍준표와 그리고 신혜식 대표를 이 많은 좌파와 좌파 프락치들이 변희재, 정강용, 정미용, 조은진 의원 등이 음으로 양으로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그들의 어떤 그 옛날 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당에는 많은 우리 못 모르고 제가 자유한국당에 모르고 가입했듯이 이번에 시청에서 정강용당인지 모르고 가입했듯이 그 애국당입니까? 조은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쏘가서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탈출하셔서 이게 우파의 그 본산으로 돌아오십시오. 홍준표. 지금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예. 보시는 분들이 예. 이 방송이 지금 홍파 방송이네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신 분도 있는데 사실 뭐 이 선구자 방송이 홍파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렇죠. 모빠 방송도 아니고 예. 또 다른 무슨 바 방송도 아니고 예. 또 국본이 또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여승권 씨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지금 말씀을 인터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이제 그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그 오해는 없으시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맞습니다. 그 뭐 자유한국당의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서 계신 거 아닙니까? 저기 여승권 씨께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는데 그리고 어쨌든 국본은 그 시민단체로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승부장 방송 대표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좌파 생활을 많이 했고 백제왕으로서 백제왕족이죠. 백제왕으로서 제 말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우파가 우리나라를 구할 때 밝혀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적인 판단을 나중에 하십시오. 역사적인 평가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우파들에게 Go